30년 월급의 결말은 파산통지서 은퇴 후 시작된 노후 비폭탄의 진실. 이제 좀 쉬어도 되겠지. 많은 사람들이 정년퇴직을 앞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30년 길게는 40년 가까이 한 직장에서 버티며 매달 월급을 받았고 자식 키우고 집 장만하고 나면 이제는 조금 숨을 돌릴 차례라고 생각하죠. 그동안 노후 준비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지만 막상 현실에서는 먹고 살기 바쁜 날들이 더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은퇴는 흔히 고생 끝, 인생 이막의 시작이라고 여겨집니다. 여행도 다니고 건강 챙기고 그동안 못했던 취미도 해보면서 말이죠. 그런데 현실에서 은퇴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찾아오기도 합니다. 어느 날 우편함에 꽂혀 있는 한 장의 서류, 채무 상환 독촉 안내. 30년 동안 월급을 받아 생활을 꾸려왔는데 정작 월급이 끊긴 순간부터 빚이 보이기 시작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은퇴 후에 갑자기 빚이 생긴 것이 아니라 은퇴 전에는 가려져 있던 빚이 은퇴 후에 드러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우리가 잘 이야기하지 않는 현실, 바로 노후 비폭탄의 진실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1. 월급이 있을 때는 빚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현직으로 일하고 있을 때는 대부분의 가정이 현금 흐름으로 버티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월급 400만 원, 대출 상환 120만 원, 생활비 200만 원, 교육비, 보험, 기타 지출 80만 원. 이렇게 하면 사실상 남는 돈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달에도 월급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출은 조금 있지만 괜찮아. 월급이 있으니까. 그런데 은퇴는 아주 단순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월급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그동안 버티고 있던 구조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국민연금 100만 원, 기타 수입 50만 원. 이렇게 되면 월 150만 원으로 살아야 하는데 대출 상환이 120만 원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생활비가 아니라 빚부터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됩니다. 2. 자녀 문제는 생각보다 오래 간다. 노후 빚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자녀 문제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까지만 잘 키우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례 1. 퇴직금이 자녀 전세금으로 사라진 경우. 김모 씨는 58세에 퇴직했습니다. 퇴직금으로 약 1억 8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원래 계획은 이 돈을 나눠서 노후 생활비로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딸이 결혼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전세금이었습니다. 결국 부모가 1억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남은 돈은 8천만 원. 그 후 생활비가 부족해져 결국 생활비 대출을 받기 시작했고 몇 년 뒤에는 카드론과 신용대출까지 겹치면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김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딸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그게 내 노후를 무너뜨릴 줄은 몰랐습니다. 사례 2. 사업 실패로 부모 빚이 된 경우. 박 씨는 60세에 은퇴했습니다. 아들은 작은 카페를 시작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보증만 서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있어야 대출이 나온대요. 결국 부모가 보증을 섰고 대출은 7천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카페는 2년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갚지 못한 대출은 결국 부모의 채무가 됩니다. 은퇴 후 월 소득은 국민연금뿐인데 은행에서는 채무 상환을 요구합니다. 박 씨는 결국 개인회생 상담을 받게 됩니다. 사례 3집은 있지만 현금이 없는 노후. 이 사례는 한국에서 가장 흔합니다. 이 씨 부부는 서울에 아파트 한 채가 있습니다. 시세는 약 8억 원입니다. 겉으로 보면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국민연금 120만 원, 생활비 250만 원. 부족한 돈은 결국 신용대출과 카드 사용으로 채워집니다. 몇 년 지나자 빚이 6천만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집은 있지만 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을 팔면 살 곳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씨 부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가난한데 집값만 비싼 사람입니다. 3. 은퇴 후 빚이 무서운 이유. 젊을 때 빚이 있는 것과 은퇴 후 빚이 있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가장 큰 차이는 시간과 소득입니다. 젊을 때는 다시 취업할 수 있고, 소득을 늘릴 가능성이 있고, 시간이 많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일자리 구하기 어렵고, 소득이 제한적이며, 건강 리스크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빚이 생기면 빠져나오기 훨씬 어렵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심리적인 압박입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빚 때문에 잠이 안 옵니다. 노후에 필요한 것은 사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 예측 가능한 지출, 큰 빚이 없는 구조. 이 세 가지만 있어도 노후는 훨씬 안정적입니다. 4. 그래서 노후 준비의 핵심은 의외로 단순하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 준비를 이야기할 때 투자, 부동산, 주식, 수익률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노후를 안정적으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따로 있습니다. 빚이 없는 구조입니다. 노후 준비의 핵심은 얼마를 벌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를 갚지 않아도 되느냐입니다. 은퇴 후 가장 강력한 자산은 비싼 아파트가 아니라 매달 갚을 대출이 없는 삶일지도 모릅니다. 마무리하며 30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매달 월급을 받았고 세금도 냈고 가정을 책임졌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에 남은 것이 파산 통지서라면 그 인생은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노후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문제가 아니라 삶의 구조를 바꾸는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조금 덜 벌더라도, 조금 덜 보여도,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빚 없는 노후를 만드는 것. 어쩌면 그것이 은퇴 이후의 삶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준비일지도 모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예상치 못한 노후 비폭탄을 경험합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따라옵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오랫동안 일했는데도 노후에 돈이 부족해질까? 이 질문에 대해 경제학자들과 노후 연구자들은 몇 가지 공통된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개인의 소비 습관 문제가 아니라 인구 구조, 인간의 심리, 그리고 경제 시스템이 함께 작용하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1. 인간은 원래 먼 미래를 잘 대비하지 못하는 존재다. 행동경제학에서는 현재 편향 커런트 바이어스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지금의 만족을 미래보다 더 크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이론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지금 여행을 갈 것인가? 아니면 그 돈을 30년 뒤를 위해 저축할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머리로는 저축이 맞다는 걸 알면서도 결국 현재의 소비를 선택합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행동경제학자 리처드 세일러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합리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존재라기보다 당장의 유혹에 흔들리는 존재에 가깝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 준비는 나중에 해도 되겠지.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생각보다 빠르게 흐른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 돌아보면 은퇴까지 10년도 남지 않은 시점이 되어 있습니다. 2. 우리는 생각보다 오래 산다. 또 하나의 중요한 변수는 수명 증가입니다. 과거에는 은퇴 후 삶이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1970년대 한국의 평균 기대 수명은 약 62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80세를 훌쩍 넘는 수준입니다. 즉, 은퇴 후 삶이 20년, 30년 이상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경제학에서는 장수 리스크 론제버티 리스크라고 부릅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런 상황입니다. 30년 일해서 돈을 모았는데 은퇴 후 30년을 더 살아야 하는 구조. 게다가 노후에는 의료비와 돌봄 비용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개인의 평생 의료비 중 상당 부분이 65세 이후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노후 재정은 단순히 얼마 모았느냐보다 얼마나 오래 써야 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3. 인간의 뇌는 큰 숫자를 현실적으로 느끼지 못한다. 심리학에서는 인지 한계 카그니티브 리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큰 규모의 숫자를 현실적으로 체감하는 데 약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노후 생활비를 월 25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1년 생활비 3천만 원, 20년 생활비 6억 원. 여기에 물가 상승까지 고려하면 필요 금액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후 준비 5억 같은 숫자를 들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큰 돈이야.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그래서 준비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것을 행동경제학에서는 계획 회피 플래닝 어보이던스라고 설명합니다. 즉, 너무 복잡하거나 거대한 문제일수록 사람들은 생각 자체를 미루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4. 한국 노후의 가장 큰 특징은 자산은 있지만 현금이 없다. 한국 노후 재정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자산 구조의 불균형입니다. 많은 가정이 다음과 같은 형태입니다. 집 자산 비중이 매우 큼. 금융 자산은 상대적으로 적음. 경제학에서는 이것을 하우스 리치캐시 푸어캐시 푸라고 부릅니다. 즉, 자산은 많은데 생활에 쓸 현금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집은 8억, 통장 잔고는 300만 원. 겉으로 보면 부자처럼 보이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현금 흐름이 부족한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은퇴 후 빚이 생기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생활비 부족을 신용대출이나 카드 사용으로 메우기 시작하면서 빚이 쌓이게 됩니다. 5. 결국 노후 재정의 핵심은 현금 흐름이다. 재무 설계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노후 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산 규모가 아니라 현금 흐름입니다. 즉, 매달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있는가? 그 돈으로 기본 생활비가 충당되는가?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은퇴 설계를 할 때 가장 먼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은퇴 후 매달 들어오는 돈이 얼마인가? 예를 들면 이런 구조입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임대소득. 이런 여러 개의 작은 소득 흐름이 만들어지면 노후는 훨씬 안정적입니다. 반대로 자산이 아무리 많아도 현금 흐름이 없다면 결국 자산을 팔거나 빚을 쓰게 됩니다. 마무리 노후 준비의 관점을 바꿔야 한다. 우리는 흔히 노후 준비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이 모았는가? 하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은퇴 후에도 돈이 계속 들어오는 구조인가? 노후 재정은 단순한 저축 문제가 아니라 시간, 인간 심리, 경제 구조가 얽힌 문제입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는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조금씩 구조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월급이 있을 때는 잘 보이지 않던 문제들이 월급이 끊기는 순간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노후 준비는 은퇴 5년 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 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노후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화려한 투자 전략이 아니라 빚을 줄이고 작은 현금 흐름을 여러 개 만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